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차는 챕터 11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AI 프로젝트를 이제 세상에 조금 표현하는, 이제 저희가 배포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이제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GitHub라는, 뭐 사실 GitHub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GitHub라는 그런 공유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AI를 쇼케이스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GitHub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GitHub에서 쓰는 리드미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차 그 QR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들에서도 저희가 몇 개 QR이 만료된 게 있어 가지고 각 강의 자료에, 그러니까 강의 자료 해당하는 거 다 그 댓글에다가 그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차 질문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어 오차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문제인지 모델 문제인지 학습 과정 문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오차가 발생하고 바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점검 방법에 해당하는 과정을 추가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차가 발생했을 때 그냥 오차 발생하자마자 "어떤 문제입니다."라고 바로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각각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가 나는 게 쪼끔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가 지표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쪼끔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S 과정에서 배웠던 노코드 툴, 그러니까 뭐 티처블 머신이나 오렌지 머신이나 나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웬만하면 데이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자동 학습이 되어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넣는 거는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성능이 잘, 웬만하면 성능이 또 나오긴 하겠지만 성능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데이터 문제일 경우가 크다. 그리고 이제 모델 과정이나 모델 문제나 학습 과정 문제에 관련돼서는 여기 써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S 과정에서 설명드리기엔 쪼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차차 A 과정이나 I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점검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쪼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간단한 예측 모델을 구현해 봤었을 때 정확도가 최대 90%대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정확도 돌릴 때마다 100%가 나오는 모델을 구현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불가능한가요? 사실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AI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목표는 100%로 향해 가기 위해 학습을 시키는 건 맞습니다. 100%에 가장 근접하게 AI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왜냐면 그만큼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 평가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사실 인공지능의 성능이 100%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시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답지를 다 외우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답지를 다 외워서 그 답만 써요. 그 시험지랑 시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내준 모의고사 문제지를 다 외우고 모의고사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100점이 나오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답지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100%가 나오지만 평가 데이터에서는 100%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100%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좋긴 좋지만 100%를 찍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AI로 풀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어
AI로 풀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간단한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뭐 점이냐 선이냐 뭐 이런 그냥 너무 쉽게 AI가 아니더라도 꼭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뽑아내서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은 AI를 썼을 때 100%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까지의 그 문제를 푸는데 AI까지 쓸 이유는 없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그냥 코드로서의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냥 모으면 조건문을 통해서도 그냥 뭐 점이면 점이다. 선이면 선이다. 출력해라. 뭐 요 정도의 간단한 코딩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AI로는 100%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100%가 완전 100%가 딱 찍혔다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좋아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99점 몇 뭐 이런 것까지는 가는데 사실 AI가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100%가 찍히는 거는 이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네. 그리고 AI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궁금하다.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 AI를 쓸 때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글만 치면은 그 글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내 주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 AI 원리는 먼저 글을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한 장면들, 그다음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어떤 요소나 그런 피사체는 무엇이냐,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특징점들을 뽑아내고 그거와 맞는 이제 뭐 장면 그런 대사, 장면,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영상으로 프레임을 늘려요. 그래서 처음에 영상 한 이미지 한 장을 만들고 그 이미지와 관련된 앞뒤 순간들을 이제 AI로 예측을 해서 영상으로 이제 프레임을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 그거를 이제 조금 보정을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소리와 음악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영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글을 장면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장면을 영상으로 불려서 이제 소리와 자막을 더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밀도와 재현율이 각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피드백 과정에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되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대한 경고가 치명적일 때, 그러니까 요 예시를 들자면 어, 이제 스팸 필터를 예시로 들면은 사실 저희가 정상 메일이다라고 하는 그 메일함에 스팸 메일이 한두 개 정도 껴져지는 건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심기가 거슬려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상 메일을 스팸 메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스팸 메일을 정상 메일로 분류하는 게 저희한테는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어, 이 프리시즌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될 때, 그럴 때 정밀도가 높게 하는 평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을 걸러낼 때, 스팸 메일을 웬만하면 다 걸러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스팸 메일이 아닌 걸 스팸 메일로 걸러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평가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콜, 재현율은, 어, 예를 들면 코로나에서 코로나인, 그러니까 양성 판정을 받은 그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가 아닌 걸로 해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사람이 코로나인 걸로 판정이 되는 거는 그냥 한 2주 격리해보고 그, 증상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격리를 해제하면 되지만 코로나인 사람이 코로나가 아닌 걸로 판정되면은 이거는 완전 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안 될 때, 그럴 때 재현율을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거 양성 판정 키트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이 높은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높은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균형적으로 맞추는 게 F1 스코어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만든 스코어 지표고요.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또 S 플러스 과정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후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하는 방법, 데이터가 편향적인 것을 AI는 구별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자체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편향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AI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그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려가다 보면은 평가 지표에서 이상한 지표들이 찍혀요. 그래서 뭐 아까 봤던 정밀도나 재현율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편향되게 되면은 되게 이상한 수치들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AI 자체가 이게 현재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평가 지표를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이상치 탐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피드백 루프를 도는 방법도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위의 상위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여러분들 좋아지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AI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배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포한 AI를 아니면은 코드 상태로 되어 있는 이 AI를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툴로 일단은 싸이도 이 싸이의 깃허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소개하면서 깃과 깃허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과 깃허브는 뭐냐면 일단 깃은 내 컴퓨터에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AI의 그런 버전과 뭐 코드, 내용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깃은 그냥 이런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제가 AI를 이렇게 막 짜요. 그래서 AI 버전 1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래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딱 해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네. 아유 망했다. 그럼 버전 1로 돌아가. 그러면은 버전 1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버전 관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런 버전 관리들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깃은 내 컴퓨터에서 저 혼자만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코드 이력을 관리해주는 걸 깃이라고 하고요. 깃허브는 그 이력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치 허브가 이제 영단어가 중심지 아니면은 컴퓨터 용어에서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허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깃허브라고 하면은 이제 그 깃들 우리가 이렇게 버전 관리하는 나 혼자 쓰는 이런 깃들의 허브다. 그러면 즉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여러 명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깃은 그냥 깃이라는 것 자체는 버전 관리 도구이고 깃허브는 이제 그 버전 관리를 같이 하게 해주는, 그게 동시에 이렇게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협업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를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깃은 우리가 워드 이렇게 만들 때 잘못 썼다 이렇게 하면은 컨트롤 Z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컨트롤 S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컨트롤 Z에서 뒤로 오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깃허브는 이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동시에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그 구글 독스 하면은 그 구글 독스를 우리 다 같이 막 여러 명이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문서를 깃이라고 한다면 깃허브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그 구글 독스를 통해서 여러 명이 협업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깃허브를 이제 같이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이거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천천히 따라 해봐서 GitHub를 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itHub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GitHub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이메일을 통해서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라면 여러분들 학생 메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번하고 뭐 학교 이메일 되어 있는 그 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그 에듀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을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 학교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학교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GitHub의 회원가입과 프로필 설정 해보고 그다음에 싸이 조직에 이제 여러분들이 싸이만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합류하시는 그런 과정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이렇게 GitHub의 아이디, 뭐 사진,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뭐 퍼블릭 이메일은 비워둬도 괜찮은데 여기 이제 2단계 인증하는 EFA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 2단 보호 기능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막 게임 로그인 딱 할 때 무슨 핀 번호 입력해야만 로그인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단계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엄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뭐 이거에 얻으면 없으면 무조건 뚫리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GitHub으로 조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개발자가 돼서 뭐 여러분들의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코드를 막 다루고 있는 남들한테 이제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코드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 2단계 인증을 활성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조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싸이 GitHub에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프로젝트를 올려서 싸이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볼게요. 일단 싸이 GitHub는 그 전에 organization,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GitHub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나 혼자 쓰는 공간이 있고요. 다 같이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계정과 별개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의 공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지고 수정하고 이런 공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싸이에서 하는 그런 협업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싸이에 이제 이렇게 합류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싸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싸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런 구글 폼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초대 링크를 발송드릴 것 같은데 싸이 GitHub에 이제 초대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고 그럼 그 이메일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저거 조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싸이 이제 GitHub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GitHub에 합류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싸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와 협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포지토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를 담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 SRC는 소스의 줄임말인데요. 소스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들의 코드들, 뭐 설명 파일, 뭐 어쨌든 이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와 관련된 것들을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리드미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 이런 뭐 기능과 데이터와 설명하는 글을 담겨져 있는 그럼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는 레포지토리, 뭐 줄여서 레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의 개념은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새 레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GitHub 이제 메인 화면에서 저희 New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왼쪽 화면 같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너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떠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레포지토리로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그냥 저희는 가안입니다. 이런 가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공개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 레포로 만들 거냐 프로젝트로 만들 거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는 학습 공유를 위해 일단 퍼블릭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으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꾸며놔도 뭐 이렇게 공유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만드는 단계고 다 만든 다음에 공개할래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퍼블릭으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를 만들면은 이제 레포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한번 GitHub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기 src라고 하는 코드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가중치가 들어있는 폴더, 그 다음에 리드미라고 하는 프로젝트 설명까지 해서 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그냥 간단하게 구성해보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저기 뭐야 여기 아까 저희가 레포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거 레포지토리 안에서 이제 요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저 여기 화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퀵 셋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파일이 만들어진 폴더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add 파일을 누르고 create new 파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만들고 싶은 파일명 해서 commit change 하면은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뒤에다가 여기다가 슬래시를 넣으면 요 이름의 폴더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면 데이터 모델 src 돼 있죠? 그러면은 create new 파일 한 다음에 여기다가 src 적고 슬래시 써놓으면 이제 이렇게 폴더가 되고요. 뭐 만약에 파일을 직접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파일명만 써놓고 commit change를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희가 모델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 폴더 안에는 100메가 미만의 가벼운 파일들만 좀 보관을 하고 이제 큰 가중치 파일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 인공지능의 가중치가 저장되어 있는 가중치 파일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가중치 파일들은 저 git lfs 이제 라지 파일 스토리지의 줄임말인데 어쨌든 git 라지 파일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처럼 조금 외부에 큰 데이터를 다뤄도 되는 그런 툴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H5는 이제 그 가중치의 확장자 파일인데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의 작은 파일들은 좀 업로드해도 괜찮은데 좀 큰 파일들은 외부로 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줘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허깅 페이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큰 것들을 올리고 작은 것들만 조금 GitHub에 직접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그런 작은 파일과 큰 파일을 나누는지는 또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S 과정에서는 노코드 툴, 티셔블 머신이나 뭐 오렌지 머신 이런 것들로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가중치 파일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될 때 큰 가중치 파일 같은 거는 외부에다가 저장을 해서 링크를 걸어두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티처블 머신이랑 오렌지 머신, 나이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의 가중치,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의 코드를 내가 GitHub에 올려가지고 나의 프로젝트를 자랑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 파일을 통해서 한번 파일을 올려볼게요. 그래서 뭐 원래 GitHub에서는 막 뭐 git commit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코딩으로서도 뭔가 파일을 올리긴 하는데 간단한 버전으로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냥 웹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 src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create new 파일 밑에 있던 저 업로드 파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여기 오른쪽 화면처럼 여기 drag file here to add them to your repository라고 하는 칸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뭐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겠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커밋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커밋 메시지는 뭐냐면 커밋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여기 폴더 저 레포지토리에다가 내 파일을 한번 업데이트하는 행위. 뭐 그게 파일 업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 어떠한 변경 사항을 GitHub에다가 보내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커밋을 할 때 커밋 메시지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커밋 메시지는 왜 적냐면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들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커밋들이 쌓이게 돼요. 왜냐면 뭐 조그만 거 수정하고 커밋, 뭐 또 조그만 거 수정하고 커밋, 그다음에 뭐 조금 업데이트하고 커밋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커밋을 싹 열어봤을 때 커밋 이게 어떤 커밋이었지? 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면 만약에 어떤 커밋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커밋을 뒤로 되돌려야 돼. 컨트롤 Z 해야 돼. 근데 커밋 메시지가 없어. 이제 이게 어떤 커밋이었는지 몰라. 뭐가 틀렸는지 몰라. 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커밋 메시지를 이해가 잘 되게 간단하게라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여기에다가 데이터 파일 올립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파일 올립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데이터 올립니다. 라고 하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 주면 나중에 아 여기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했구나 라고 하는 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한 줄로 적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 proceed.csv에 결측지가 많아서 전처리 코드에서 결측지를 보강하는 코드를 추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에서 결측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일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잘못 적은 예시로 proceed.py 수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지? 수정 어디를 수정한 거지? 저기에 기능이 100가지인데 99번 기능을 수정했다는 건가? 1번 기능을 수정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저 파일 자체가 그냥 바뀌었다는 뜻인가? 뭐지? 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를 쓸 때는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왜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되게 쓰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하나 올릴 때 하나가 100메가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거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단일 파일이 100메가를 넘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포지토리는 1기가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파일들은 업로드 하시고 큰 파일들은 저기 아까 LFS가 저 라지 파일 스토리지라고 했죠. 그래서 LFS나 외부 링크를 사용해서 좀 저장소를 가볍게 유지하는 게 이제 이런 협업 효율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면은 GitHub에다가 이렇게 문서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정하고 싶으면은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레포지토리 자체를 내 컴퓨터에 다운받게 되거든요. 근데 내 컴퓨터에 다운받는데 막 몇백 기가야. 만약에 물론 불가능하지만 몇백 기가야. 그러면은 다운로드 하는 데만 한 몇 시간씩 걸리겠죠. 그래서 뭔가 단일 파일이 100메가를 넘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운 파일들은 다 그냥 외부 링크로 사용하는 게 좋고 그냥 내가 다운로드 받을 때도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하고 업로드할 때도 빨리 업로드 되게 뭔가 가볍게 저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정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폴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다음에 모델, SRC, 리드미로 구성되는 레포지토리를 만들었고요. 요 레포지토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틀, 그러니까 대충 그냥 기본적인 틀은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해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GitHub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별거 없죠. 사실 GitHub 뭐 되게 어렵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나중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을 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간단하게 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데에는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네. 다음은 이제 리드미 작성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리드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GitHub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셨던 기억이 있다면 저 왼쪽 사진처럼 보이는 요런 리드미들을 이렇게 막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리드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는 칸이에요.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면 여기 리드미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 그냥 대문짝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미는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실행 방법이나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요 배경들을 설명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리드미만 읽어도 이 프로젝트가 뭐구나,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뭔가 오케이 요거에 리드미에서 시키는 대로 요렇게 하니까 되네라는 수준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왜냐? 여러분들이 AI를 만들었어요. 정말 수준급의 AI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 없는 거야. 그냥 너무나도 좋은 기능에 너무나도 천재적인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대박.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써야 해라고 해서 GitHub에 딱 올렸어요. 근데 이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야 이건? 코드가 뭔가 많네? 귀찮아. 읽기 싫어. 뭐야? 모르겠다.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AI를 만들었어도 이 AI가 뭔지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혼자만의 그런 어떤 애장품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골동품이 되어서 사라지겠죠. 그것처럼 리드미를 잘 쓰게 되면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A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AI를 써본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AI가 정말 전 세계적인 AI가 모든 사람들이 쓰는 AI가 되려면 리드미에다가 여러분들의 AI를 잘 설명해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명 안 하면 아무도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코드보다 리드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 요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누가 와서 뭘 써 이거 궁금해하지도 않겠구만. 그냥 싸이 2024 팀 A 뭐 이런 거고요. 오른쪽 보면은 이제 채택 개발 기술과 브랜치 전략. 나는 뭘 고려했고요. 뭘 만들었고요.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샷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정말 글을 쉽게 잘 써서 이해할 수 있는 리드미가 정말 좋은 리드미입니다. 리드미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 마크다운은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싸이에서는 노션을 쓰고 있으니까 노션도 마크다운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샵 하나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제목 큰 거 생기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마크다운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간단하게 3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샵을 하나 붙이면은 제일 큰 제목, 그다음에 샵을 2개 붙이면 중제목, 그다음에 샵을 3개 붙이면 소제목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샵을 아예 안 붙이면 이제 본문 제일 작은 글씨가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렇게
별 2개 이렇게 이게 2개로 감싸면 굵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리드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샵 제목 별별 굵게 별별 이렇게 하면은 이것처럼 제목이 크게 써지고요. 굵게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볼드 처리돼서 써집니다. 그리고 요 이 3개의 백틱 요거는 코드 블록을 만들 때 저렇게 써요. 그래서 이 키보드 하면은 저기 왼쪽 밑에 있는 1 옆에 있는 그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3개를 땅땅땅 누르면은 이제 6개가 아마 이렇게 싹 3개가 생길 텐데 여기 사기에 어떤 내가 쓰고 싶은 코드로서 쓰고 싶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프린트 헬로처럼 요게 요 내용이 요렇게 바뀝니다. 코드 블록처럼.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붙여 넣어지기도 합니다. 요것도 이제 리드미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또 S+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드미를 쉽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리드미에는 약간 보통 요런 4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소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쩌다 하게 됐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데이터 설명. 나는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싸이의 이런 커리큘럼 강의를 자동으로 해주는 또 앞으로의 강의도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혼자 강의를 찍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요. 뭔가 AI가 자동으로 강의를 해주면 너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AI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AI를 만든 데이터는요. 그동안 제가 찍어놨던 강의를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었던 강의에는 제가 하는 말투 스타일과 그다음에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 그러니까 S 과정인지 A 과정인지 I 과정인지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지만 입력하면은 AI가 자동으로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AI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째는 실행 방법. 저는 이 실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레포지토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레포지토리 다운받은 거에서 run.py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 실행하신 후 과정, A 과정인지 S 과정인지 I 과정인지 그다음에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만 입력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영상 생성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설명, 실행 방법과 그다음에 결과 스크린샷. 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는 스크린샷이나 그렇게 강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스크린샷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이 프로젝트를 리드미를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떤 프로젝트고 어떤 기능이 있고 내가 요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리드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만 리드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GitHub에는 정말 거의 몇백만 개의 레포지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개의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코드를 열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코드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코드를 짜는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제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코드도 이해가 잘 되게 짜는 게 맞지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리드미에다가 그 코드를 읽지 않아도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써놓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리드미를 그래서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그것이 리드미를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싸이의 기본 리드미 템플릿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리드미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좀 했고요. 이런 뼈대를 토대로 뭔가 여러분들 내용을 채우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것들을 추가하셔서 리드미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싸이 깃허브에다가 올려놨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네. 예, 그래서 싸이 템플릿은 이제 요렇게 5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소개, 데이터 설명, 실행 방법, 결과 스크린샷, 그다음에 이제 내 팀원이 누군지 요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싸이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소개, 데이터 설명, 실행 방법, 결과 스크린샷, 그다음 기술 스택은 이제 그냥 뭐 썼는지, 그다음에 팀원 누군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릿을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내용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빼먹지 않고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다양하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요 S 과정이 이제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매 학기 계속 진행하고 이런 어 프로젝트를 싸이 깃허브에 등록해 보는 그런 과정이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음.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만든 파일을 그냥 업로드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던 그 코드를 세상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는 굉장히 범용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고 여러분들이 뭐 영어로 만약에 프로젝트 설명을 쓴다면 정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정말 세상에 배포됐다, 세상으로 공유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약은 리드미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소개나 실행법, 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리드미는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작성되고요. 그다음에 싸이 템플릿은 프로젝트 이름 소개, 데이터 설명, 실행 방법, 결과 스크린샷, 팀원 참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복사해 가셔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Git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이런 개발의 버전 관리를 해주는 툴이었지만 깃허브는 이 Git들을 여러 명이서 이런 허브로서 여러 명이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이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S 과정의 마지막인 S 과정 아우트로고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총 복습하면서 이제 S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머리 시간이고요. 이제 노션의 서머리가 CH11 깃과 깃허브에 대한 느낀 점 제출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 느낀 점을 조금 작성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깃허브에 대한 느낀 점 작성해 주시고요. 약간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다음 강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출처 이렇고요.